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들어서 특히 이 척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고, 또 여기저기 뵈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연세가 이제 점점 들면서 척추가 전에는 건강했던 분이 점차로 저기 통증이 생기고 이런 그 질환이 생기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또 이제 노령 인구이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런 환자분들이 점차 많이 늘어서 이런 그 척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자꾸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척추 수술이 이제 우리 척추 질환의 치료 방법,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어떤 질병이 생기신 분들 중에서 척추 수술을 이제 받아야 되거나 받게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중에 굉장히 일부분입니다만은 저도 이제 환자를 이제 하는 걸 이제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간혹 아프신 분들 중에서 이런 수술로 치료를 이제 받아야 되시는 분들한테 이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이리저리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다 얼굴색이 다 별로 안 좋아지십니다. 누구도 다 즐거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척추라는 게 우리 몸의 기둥이기 때문에 이 기둥에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또 수술을 받아서 경과가 좋다면 괜찮겠습니다만은 경과가 별로 좋지 만약에 않다면은 이 굉장히 불행의 시작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망설여지고 또 실제로 이 척추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우리가 우리 몸에 무슨 혹이 생겼으면 그걸 떼내면 되는 듯이 이렇게 떼내면 당연히 다 없어질 테고요.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 척추는 굉장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몸에 뼈마디가 한 30개쯤 마디가 쭉 있어서 아주 이렇게 복잡한 운동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고, 통증이 어떻게 해서 생기고, 또 수술해서 안 좋으신 분들은, 했을 때 혹시 안 좋으신 분들은 왜 그렇게 안 좋아졌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 수술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수술하게 되는 이런 선택을 잘못해서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를 잘못해서 실제로 결과가 나쁜 경우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또 실제 의사들한테도 우리 이 척추를 전문으로 본다는 이런 의사들한테도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결정하기가 쉽지 않고 좀 애매한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척추에 대해서 제가 여기 척추 수술의 결정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여기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척추에 대해서 나는 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받지 않는 게 옳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딱 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결정을 할 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기초 지식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허리, 요통의, 평생 유병률이라고 제가 썼는데, 평생 유병률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걸리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0분이면은 100분 중에서 몇 분이나, 그런 병에 걸리느냐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허리나 목 이런 데가 좀 심하게 아파본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사람 중에서 70% 이상이 평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아프고 지나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거보다 많으면 많았지 70%가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흔한 겪는 이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척추 질환이 생겼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증상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요통일 텐데, 허리 통증이죠. 허리 통증인데,
허리 통증 중에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 요통. 그냥 뭐 병이 안 생겼는데 우리 척추에 무슨 병이 생긴 건 아닌데 허리가 아플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 쌀가마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평소에 뭐 별로 운동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거 좀 옮기라고 그래가지고 들고 났더니 그날은 괜찮은데 그 다음날 좀 되니까 막 허리가 막 끊어지게 아프고 이런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위에 무리하게 좀 힘이 가서 그 부분에 손상이 약간 생긴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안 쓰던 팔 어디 운동을 갑자기 한다든지 뭐 배드민턴을 갑자기 했다 그러면 어깨가 막 결린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뭐 병이라고 꼭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대개 한 일주일쯤 지나면 증상이 뭐 많이 점차 좋아지고 대개의 경우에는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되게 괜찮아집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 요통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건 뭐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통증이 좀 심하고 이랬을 때는 물리치료나 아니면은 진통제 이런 걸로 약간 보조를 받든지 아니면 뭐 그냥 내비두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괜찮아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문제입니다. 어떤 이 척추 골격에 실제 이상이 생겨서 거기 이제 병이 생긴 거죠. 병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그렇게 아플 만한 심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통증이 생기고 또 이게 잘 없어지지가 않고 뭐 몇 달이고 계속되고 또 얼마 동안 좀 괜찮은 듯 싶다가 또 몇 달 지나면은 다시 또 같이 다시 또 아프고요. 이런 게 뭐 1년에 몇 번씩 반복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그 척추에 좀 내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척추 질환 계속 자꾸 이제 오랫동안 아프게 하고 이런 질환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그 질환 수는 뭐 수십 가지 되겠습니다만 그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에 균열이 생겨서 이게 파열되는 이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척추뼈 마디 사이에 물렁뼈에 이제 이상이 생긴 겁니다. 또는 이 척추관이 좁아지는 척추협착증, 또 이 추간판, 이 디스크가 좀 너무 많이 닳아가지고 제 기능을 잘 하지 못해서 허리가 계속 아픈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거를 추간판 퇴행성 병증이라고 합니다. 또 이 척추 사이에 연결하고 있는 인대나 물렁뼈 이런 것이 좀 느슨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자꾸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좀 늘어나고 느슨해지면서 허리가 아프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뭐 일단 이상이 생긴 부분이 이제 많이 아픕니다. 목이나 허리 해당하는 부위에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척추 부위에 따라 이상이 생긴 부위에 따라 뭐 목이 많이 아플 수도 있고요. 허리가 많이 아프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이런 거보다는 좀 적습니다만은 등에 통증이 또 생겨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이런 거하고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이상이 생기는 주요한 이상이 있는데 척추 속에는 이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뼈하고 다르게 그 뼈 속에 굉장히 큰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주위의 그 관절에 뼈나 물렁뼈 이런 거에 이상이 생기면서 그 안에 있는 신경에 지장을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신경 이상 증세가 나타납니다. 다리로 가는 신경, 목인 경우에는 이제 신경이 팔까지도 가는 게 포함되기 때문에 팔이나 다리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뼈 속에 팔다리로 가는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생기면 우리 신경 이상은 크게 이 감각 이상, 그래서 저린다든지 또는 감각이 점점 무뎌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아주 좀 심하게 신경이 많이 이상이 생기면은 점점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디스크
우리 흔히 얘기하는 허리 디스크 이런 게 생겼을 때에는 다리 이 발목 힘 같은 게 잘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냐면요. 이렇게 발목을,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발목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이 이렇게 툭 떨어집니다. 아래로. 툭 떨어져서, 이게 덜렁덜렁 하게 됩니다. 이걸 위로 이렇게 제끼고 싶은데 이게 제껴지지가 않고요. 밑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떻게 걷냐면 다리가 이게 우리 이렇게 올라가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걷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슬리퍼를 신으실 수가 없어요. 슬리퍼의 앞부분을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어야지 슬리퍼를 우리가 신고 다닐 수가 있는데 슬리퍼가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되지가 않고 그래서 슬리퍼를 잘 못 신으십니다. 하여튼 척추에는 뼈 속에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이상이 생긴 밑에 팔다리에 이런 식으로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 수술은 이런 척추 어떤 질환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치료법 중에서 하나인데, 한 80년대, 실제로 이제 시작이 된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점차 그 수술 건수라 그러죠.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80년대 이후부터 점점 갑자기 많아지지 않았나 싶고요. 2000년도 넘어서는 훨씬 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유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기술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 수술 방법이 점차로 이렇게 많이 개발이 또 되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새로운 수술 방법, 발달된 수술 방법은 이제 미국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기술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미국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 또 유럽에서도 상당수의 이제 그런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그게 또 괜찮은 방법인지 또 자꾸 테스트를 하고 공인을 받기도 하고 연구를 서로 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고 하는 일이 이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개발이 되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도입을 해서 가서 배우거나 또는 요즘에 매체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걸 아주 쉽게 들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금방 들여와서 쓰고 있는데 실제로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시아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하고 딴 나라하고는 거의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척추 수술 이거에서만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가지고요. 새로 발달된 방법이라 하더라도 금방 들여와서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일본의 이 척추 수술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저희가 한 80년대쯤 하던 수술 방법을 계속 그런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런 척추 수술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또 수술 건수도 많아지고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이런 척추 전문 병원, 우리 여기 병원도 척추 전문 병원 중에 하나겠습니다만은 척추 전문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강남 지역에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무슨 성형외과도 아닌데 강남 지역에 이제 척추 전문 병원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여기서 이제 수술을 이제 치료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에 우리 사실은 이 척추 질환이 굉장히 흔한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디가 아파도 쉽게 어디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것이 좀 어렵고 이런 상황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하는 곳이 많이 생기고 이런 거는 굉장히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런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이런 그 병원들이 어떤 한 곳에 집중이 되면서 생기다 보니까 서로 간의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 수술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게 좋고 어떤 경우에 하지 않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이 의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척추 수술이 꼭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인데도 수술을 일단 하고 보는 뭐 이런 식의 풍조도 없지 않아 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인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요. 그래서 여러 뭐 신문이나 방송 뭐 이런 또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 요즘에는 그 의료 병원 이런 거에 대한 각종 정보 이런 것들이 뭐 이런 동네나 우리 뭐 구단이나 뭐 동단위로 이렇게 배포되는 이런 잡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수술이 가능하고 뭐 바늘로도 수술이 가능하다. 또 뭐 금방 퇴원하고 뭐 합병증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선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법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아마 뭐 있긴 있을 겁니다만은 대개 질환이 이렇게 간단하게만 다 치료된다면 우리가 뭐 허리 아프고 목 아프고 이런 거를 고민하고 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광고에는 아마 이런 게 좀 생략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뒤에 이거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경우는 그 중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렇게 항상 쉽게 치료만 되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이 점차 이렇게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수술은 뭐 무조건 받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고 있는 또 분들까지도 요즘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느 경우나 다 옳은 거는 아니고요. 중간에 적절한 이런 균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이제 좀 뭐 이제 현재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건데요. 왜 이렇게 수술 결정이 어렵고 또 어떤 방식으로 수술을 결정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척추 우리 관절이 목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옆에서 보면은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고요. 마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몸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MRI라고 하는 사진으로 한번 이렇게 머리 끝부터 쭉 찍어보면은 마디가 이렇게 쫙 있으면서요. 이 네모난 것들이 이런 뼈입니다. 뼈가 이렇게 쭉 계속 있고요. 뼈가 한 30개쯤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물렁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렁뼈가 연달아서 뼈 사이사이마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마디가 아주 짧게 되면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주 자유로운 이런 운동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뼈 속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뇌입니다. 뇌에서부터 요 까만 줄 하나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보이십니까? 이 까만 줄 하나가 속에 쭉 계속 내려갑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요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게 척수신경입니다. 즉, 이제 머리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신호 이런 것들이 여기를 통해 가지고 척추뼈 속을 지나 가지고 팔다리로 다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이 이런 척추뼈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 척추뼈 속에는요, 이 신경이 들어 있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이 하얀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뼈 속에 커다란 구멍이 있어서 그 사이에 신경이 넉넉하게 이렇게 들어 있는 겁니다. 자, 요걸 한번 보시죠. 근데 그 척추 마디, 여러 개가 있는 그 척추 마디 중에서 한 마디만 딱 떼가지고 보면은요,
아까 보신 그 뼈가 이렇게 있고요. 뼈가 있고 사이에 물렁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지금 이게 허리를 구부렸을 때입니다.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구부리면은 안에 있는 그 물렁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 있는 물렁뼈가 앞쪽이 찌그러집니다. 이렇게 찌그러지고 뒤쪽은 펴지고요. 반대로 이게 뒤로 이렇게 제끼면 말이죠. 뒤쪽이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자, 요거하고 서로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자 우리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서부터 계속 하루 종일 이제 움직이고 다니는데 허리를 뭐 몇 번이나 구부렸다 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뭐 앉아 있기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 여기에 무게가 이렇게 실립니다. 그래서 이 물렁뼈를 찐 누르면서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몇십 년을 계속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조금씩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젊었을 때 한 20살 이 정도 됐을 때는요. 이게 지금 물렁뼈입니다. 물렁뼈가 이게 뭐랄까요 좀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 들어있는 이게 수핵이라고 하는 건데 수핵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이제 노화가 된 겁니다. 노화가 되면 말이죠. 물렁뼈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렁뼈가 안이 속 안에 보면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찢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파열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이런 거에 비유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옷 있지 않습니까? 옷을 이제 새로 삽니다. 옷을 새로 사면은 처음에는 그 색깔이 예를 들어 뭐 빨간색 옷을 샀다 그럽시다. 그러면 빨간색이 굉장히 진하고 아주 반질반질하고 이런데 이게 한 2년, 3년쯤 지나면은 색깔이 옛날하고 다르죠. 색이 이렇게 바래집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그 섬유, 실오라기 하나하나가 조금씩 달아서 변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또 때로는 옷감이 너무 굉장히 오래, 뭐 지금은 그렇게까지 오래는 잘 안 입습니다만은 굉장히 오래 입으면은 그 옷감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아주 비슷한 현상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물렁뼈도 점점 안에 균열이 조금씩 생기고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이 쭉 이렇게 균열이 푹 찢어지는 것처럼 찢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조금 많이 찢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조금씩 찢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옷감이 좀 바래지는 것처럼 약간 탄력성도 조금 줄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힘이 약해집니다. 이게 힘이 약해져서 이렇게 정상에서 노화가 됐을 때 이게 이런 정도가 균열이 생기고 이런 정도가 굉장히 심하게 생기면 통증이 생기고 허리가 계속 아픕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뭐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히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뭐 연세가 드신다고 해서 꼭 유별나게 허리가 아프고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정상 노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흔히 얘기하는 이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추간판 탈출증은 아까 보이는 안에 물렁물렁한 물렁뼈 속에 이런 수핵이라고 꼭 말랑말랑한 젤리같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 물렁뼈를 싸고 있는 이렇게 껍질이 있거든요. 껍질이 이렇게 파열이 생겼죠. 파열이 생기면서 그걸로 이렇게 흘러나왔을 때 생긴 게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자, 우리 척추가 노화돼 가는 거 점점점 이제 나이를 딴 부분 마찬가지로 노화가 돼 가는데 척추의 노화는 다른 부분보다 눈에 띄게 더 변해 갑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우리 사람이 이렇게 서서 생활하기 때문에 척추에는 계속적으로 힘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쪽에 한번 보십시오. 자, 척추가 노화돼 가는 과정을 이 사람들은 모두 허리가 전혀 안 아픈 사람들이에요. 전혀 안 아프고 안 아픈 사람들인데 척추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안 아픈 사람들한테서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게 30살입니다. 30살. 30살인데 자, 여기 뼈하고 있죠. 물렁뼈가 있고요. 뼈가 있고 또 물렁뼈가 있고 그런데 아주 일정합니다. 보시면 물렁뼈의 색깔도 다 비슷하고요. 여기가 약간 보시면 조금 검어질랑말랑 한 정도 볼까 말까 하는 정도가 되게 다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줄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 주위로도 아주 반듯하게 고속도로처럼 아무 별 모양이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48살인데요. 이분은 뭔가 여기서 보시면은 뭐가 유별나게 달라진 점이 뭐냐면 여기 부분이 이렇게 까매졌습니다.
이 부분이 까매졌어요. 물렁뼈 중에서 하나가. 자, 이 사람은 여기 하나가 까매질랑 말랑 했었는데 이분은 여기가 아주 심하게 까매져서 사진을 내서 이렇게 아주 확연하게 이렇게 다르게 나왔다. 딴 부분은 다 물렁뼈가 색깔이나 모양이 다 괜찮습니다. 여기가 까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돼서 까맣게 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옷감이 달아져서 색이 달라지듯이 이 물렁뼈 속에 있는 그런 물렁뼈 속에도 섬유들이 들어 있습니다. 섬유가 조금씩 변해서 안에 그 수분이 점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연세가 들면은 이런 피부에도 수분이 점점점 나이가 우리가 들어갈수록 애기하고 다른 점이 수분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 탱탱한 게 점점 줄지 않습니까? 물렁뼈는 그런 현상이 생기려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분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런 MRI 사진에서는 말이죠. 이런 수분이 줄어들고 이러는 거를 굉장히 잘 찾아냅니다. 조금 더 어려운 걸로 말씀드리자면 MRI는 그런 수분,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사진을 만들어내는 사진이 MRI입니다. 그러니까 MRI는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 물이 얼만큼 있느냐를 가지고서 사진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고 적음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하얀데 여기는 굉장히 까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혀 아프지도 않고요. 평소에 뭐 잘 지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걸 봐서 여기가 이렇게 까매지는 거, 이거는 뭐 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럼 또 이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나이가 한 10살 좀 차이 나신 분. 이분은 좀 굉장히 유별나게 많이 변하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도 특별히 뭐 허리가 자주 아프고 그러신 분은 아닌데, 물론 간혹 좀, 힘들 때가 뭐 없지는 않다고 그러시는데요. 뭐 유별나게 아프시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보시면 물렁뼈가 색깔이 막 제각기고요. 여기는 아주 많이 까매졌고, 여기는 이렇게 색깔이 하얗습니다만 하얀 게 이 경우에는 여기 있는 하얀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많이 나빠져서 안에 새로 뭐가 부어가지고 물이 고이게 된 겁니다. 물이. 그래서 이렇게 유별나게 하얗게 보이는 건데, 하여튼 모양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지내는데 별 문제 없으시고요. 허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허리는 이렇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정상입니다. 정상.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시면서 주름살이 지는 거, 이게 병입니까? 병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 굉장히 뭐 아파서 고생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말이죠. 자, 34살인데 딴 데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많이 까매졌어요. 여기는 많이 까매졌고, 또 이분은 38살 여자분인데 여기가 확연히 많이 변했습니다. 보십시오. 딴 데는 다 멀쩡한데 여기는. 자, 요거 하고 말이죠. 근데 이분들은 허리가 굉장히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전에 본 것처럼, 자, 이분하고 뭐가 이렇게 크게 유별나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이분은 여기가 까매졌는데도 멀쩡하게 잘 살고요. 또 이분이 더 많이 변했는데도 멀쩡하게 잘 살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여기가 한 군데 이렇게 까매졌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뭐 너무 자꾸 아파가지고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집안일 하기가 굉장히 너무 어렵고요. 이분은 직장생활 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아픈 분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MRI 사진을 우리가 척추 수술 이런 거 하기 전에 많이 찍는데, MRI 사진을 해석하는 게 그렇게 넉넉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진만 보고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는 전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참고 자료긴 합니다만, 자, 이거 왜 근데 아까 그분은 안 아프고 이분은 많이 아플까요? 이거는 그 안에 있는 물렁뼈 속에 있는 변화가 이분은 많이 아프게 하는 어떤 그런 균열이 많이 생겼거나, 우리 이 속 안이 어떻게 균열이 많이 생겼는지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많이 변했기 때문에 통증이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MRI 사진으로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딴 부분은 다 괜찮기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면 여기가 원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약간 좀 돌아서 해야 되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들 사이에서도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려운 이유가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만 그 중에 아주 큰 이유가 지금 보여드린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까? 이게 그냥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도 많이 척추가 변해가기 때문에 그것이 병이 아프게 하는 변화인지 아니면은 그냥 나이가 먹어가면서 생긴 변화인지 이런 걸 구별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상당한 식견을 갖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상하고 노화 과정, 나이가 들어가시는 거하고 이런 거 구별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요통 중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아픈 걸 가지고 사진을 MRI를 찍어보니까 어디가 물렁뼈가 굉장히 나빠졌다, 수술해라 이렇게 한 달 지나면 나을 거를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는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거는 항시로 발생하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드물게 생기는 일,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또 하나는 이렇게 마디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척추에는 마디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요. 마디가 한 마디만 이상을 보였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분 허리가 아픈 분인데 보시면 마디가 다 죄다 검어지고요. 다 비슷비슷하게 이상합니다. 약간 조금씩. 그래서 어느 마디에서 이상이 생겨서 허리가 아픈지를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이런 걸 죄다 전부 다 수술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에 이렇게 마디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무릎 관절, 여기 무릎 관절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가 관절에 이상이 생겨서 아픈 거죠, 당연히. 그런데 허리는 이렇게 마디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도 어느 마디에서 아픈지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점점 지나면서 자연이 좋아지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이게 좋아지겠느냐 이런 거를 잘 살펴봐야 되는 문제고요. 또 수술을 했을 때 우리가 물렁뼈나 뼈 이런 거를 여기서 우리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병원에 어디 물렁뼈 챙겨놨다가 어디 고장난 분 오시면 이렇게 차에 부품 바꿔 끼듯이 이렇게 바꿔 끼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하더라도 완전히 우리 타고난 이런 거를 그대로 치환해서 할 수는 그런 방법은 아직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미래에는 그런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수술하신 분의 결과가 상당히 좋더라도 약간은 불편하신 분들도 꽤 있고요. 이래서 이런 점을 반드시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되게 결정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원인이 분명해서 어디가 왜 아프게 하는 건지 이거를 확실하게 잘 알 수 있을 때 이건 물론 의사가 봐야 되는 일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가 분명하냐 하는 거 의사가 봐야 되는 일입니다만 하여튼 원인이 분명하고 이런 호전의 가능성이 없고 또 통증이나 어떤 이상이 있을 때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완전 정상적인 이런 척추를 만드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지내는 데 별 큰 이상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수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분은 젊은 남자분이신데요. 제가 실례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젊은 남자분이신데 허리가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허리가 통증이 생기는 분이에요. 한 번 통증이 생기면은 한 일주일 정도 조금 아파가지고 좀 불편해서 직장에 다니긴 합니다만은 좀 고생을 하고 어떨 때는 좀 집에 오자마자 좀 누워있기도 하고 이런 분이셨는데 MRI를 이제 찍어서 보니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약간의 물렁뼈가 보시면 다른 건 전부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여기만 약간 이렇게 삐죽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수술 여기가 자꾸 허리가 아프니까 수술하는 거를 이제 권유를 받았습니다. 수술은 어떤 수술인지 실제로 수술하신 건 아니고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이런 종류. 이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통증의 원인이 되는 이게 통증의 원인으로 보이는데 물렁뼈를 제거하고요. 제거하고 여기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딱 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간 요 이상이 있는 물렁뼈의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이제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시는 이런 나사못 고정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수술 방법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예, 이런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자, 이분은, 저한테 와서 이제 그 수술을 받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 수술을 받아도 좋습니다. 수술을 안 받는다고 그래서 큰일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결정을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평소에 이상이 있어서 아프다 할지라도 그 정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프신 정도, 평소에 이 고통이 생기는 이런 정도가 맞냐 적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다른 부분의 수술과 조금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어디 혹이 생겼을 때 하는 수술이라든지 위절제술 등등 우리 하는 치료법 중에 조금 다른 겁니다.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하고 안 하고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분인데요. 이분들은 이제 수술을 좀 빨리 받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수술을 받지 않으셔가지고 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이분은 보시면 여기 물렁뼈는 아주 하얗고 좋아 보이죠. 여기는 조금 나빠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까 보여드린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터져 나온 것도 문제지만요. 이쪽에 있는 신경 지나가는 길인데요. 신경이 내려가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이 이렇게 눌리게 됐습니다. 이분은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움직이다가 갑자기 탁 터진 겁니다. 그래서 허리가 굉장히 아프면서 다리로 찌릿찌릿하고 이런 느낌이 갑자기 생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한방병원에. 그래서 한방병원에 입원을 해서 하셨는데 이분이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를 이렇게 전혀 들어올지도 이런 힘도 없고요. 다리를 들어올지도 아주 그냥 여기 조금 움직일까 말까 하는 정도였는데 한방병원에서는 아파서 못 움직이는 줄 알고 그대로 이제 두고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왜 못 움직이셨냐면 신경이 너무 많이 눌려서 신경이 마비됐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전이 계속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와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에도 신경의 손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다리가 잘 돌아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조금씩은 회복이 돼서 목발을 양쪽에 짚고 간신히 걷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수술이 너무 늦어지면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분 같은 경우도 이게 목 디스크인데요. 여기 보시면 신경 안에 이렇게 하얗게 오래돼가지고 하얀 이런 점이 생겼습니다. 보시면 이 점 같은 게 생겼는데 그거는 신경이 조금 너무 오래 눌렸기 때문에 신경이 조금 이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 증상은 이제 팔다리가 저린 거였는데 이런 저림 증세가 여기가 이게 좁아진 이런 것 때문인데 이게 없애주고 나도 그렇게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미 손상이 많이 된 후에는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두고 봐도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신경 이상이 생기고 이럴 때는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분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수술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말이죠. 이런 통증이 6개월이라고 썼습니다만은 꼭 그게 아주 철칙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조금 경우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5, 6개월 지나면서도 호전이 잘 없고 또는 자꾸 이렇게 반복되고 좀 나중에 하다가 다시 생기고 다시 아프고 이런 경우 이거는 호전을 좀 기대하기가 그대로 자연히 좋아지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또 통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이런 통증이 생긴다든지 또 이런 마비 현상이 생기는 거 저림증이 계속되고 또는 팔다리가 움직임이 아까 말씀 발목이 조금 자꾸 안 되는 것 같다든지 이런 식의 현상이 생길 때는 수술을 받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사실은 수술을
있을 때 이 수술을 결정하는 게 좋은데 이거 뭐 혼자서 정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반대 이유입니다. 이건 통증이 이게 생겼는데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또 전에는 그런 게 뭐 전혀 자꾸 반복되거나 그러지 않고 처음으로 생겨서 이게 별로 오래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조금 지켜보면서 호전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통증이 있습니다만 마비의 염려가 별로 없을 때, 마비가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거나 또 이게 향후에도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좀 더 다른 치료 방법 이런 거를 좀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술을 결정할 때 결국은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의 의견, 이제 권고를 받아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어떤 의사분들은 뭐 이 척추 분야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분한테 가서 수술을 받는 게 좋겠느냐, 또는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치료 방법을 결정을 받는 게 좋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뭐 저의 사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떤 의사분은 좋고 어떤 의사분은 나쁘고 이렇게 말씀드릴 뭐 그런 자격이 꼭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딴 질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척추 질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 노화 과정이 있고 또 지나면은 자연 경과로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술을 결정하거나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환자가 얼마나 아프고 또 그것 때문에 보통 때 지내면서 어떤 식으로 지내고 뭐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1년에 뭐 쉬어야 된다든지 또 주부분들은 뭐 가령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를 충분히 뭐 30분 정도 서서 하시는데 뭐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요. 또 쇼핑 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이런 지금 아픈 상태에서 환자분이 지내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사진만 가지고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 환자분의 경과, 여태까지 어떻게 아파왔고 또 지금 얼마나 아프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알아보려고 하고 이런 의사가 이 척추 질환을 치료할 자격이 있는 의사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를 환자분은 일단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 오셨기 때문에 난 여기 어디가 아프다는 이런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말만 듣고 사진 보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거는 아주 낙제입니다. 그래서는 좋은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 앞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게 다 요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있습니다. 이런 의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어떤 수술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바늘로 된다, 뭐 간단히 된다, 어떤 거를 레이저를 쓰면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기술 방법 이런 거가 강조해서 그런 기술적인 면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이런 의사는 핵심 이 척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특별히 좀 유념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